안녕하십니까, 정준영입니다. 한 나라나 민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시 그들이 무엇에 중점을 두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학 작품만큼 좋은 수단이 없을 것이고요. 문학 속에는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사상, 그리고 그들을 만들어 온 역사까지 한데 녹아 있어 그 나라나 민족을 이해할 가장 쉬운 방법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 중 한 곳이면서도 이념의 차이 탓에 선뜻 가까이 하기 힘들었던 나라, 중국과 중국인의 모습을 중국 현대문학을 통해 만나보고자 합니다. 96년 출간 당시부터 중국 독서계를 뒤흔든 화제의 소설 허삼관 매열기. 격동의 시대를 겪는 주인공의 진한 삶의 아픔을 잔잔한 웃음으로 그려내 중국인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소설이다. 이 책의 저자 위화는 영화 인생의 원작자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 그는 세 번째 장편 소설 허삼관 매열기를 통해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세계인들의 격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인생의 고비마다 피를 팔아 가족을 지키는 평범한 한 중국인의 삶을 그린 허삼관 매열기. 매 순간마다 희비가 교차하는 삶의 아이러니를 가장 중국다운 모습으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은 이 책을 통해 중국의 깊은 내면의 얼굴을 만나본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중국문학 전문가 두 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성결대 중어중문학과에 계신 심혜영 교수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 옆에는 서강대 중문학과 이우견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다룰 작품 중국 현대문학 작품인데요. 우리가 4대 기서 같은 고대문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익숙한 편이고 또 루신 같은 초기 현대문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의 현대문학 작품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현대문학의 특징, 중국 현대문학의 특징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 중국 문학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만은 되게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 문학의 요즘 문학의 어떤 주요한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그 중국 현대사를 배경으로 해서 그 이제 중국 현대사의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어떤 정치적인 격동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문화대혁명이랄지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재난 속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역사 배경을 하고서 그 속에서 중국인들이 살아온 모습들, 이것들을 그려준 작품이 아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특징이 다른 외국 문학하고 갖는 어떤 중국 현대문학의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설명을 보다 보니까 중국 제3세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제3세대 문학이라고 하는 것, 우리한테는 상당히 생소한 이야기인데 제3세대 문학이라는 어떤 것이고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제3세대 문학이라고 하면 무슨 이제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뭐 등단한 시기나 또는 작품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한 시기를 가지고도 이제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는 그 제3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어떤 문학적인 흐름을 지칭하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화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에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역이 끝나고 80년대의 작품들은 내지어는 작가들이 이제 문역을 비판하는 소설들을 쓰는데, 이 여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대들보다 훨씬 더 뒷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루신을 1세대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뒷세대들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년대 말부터 후반부터 작품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9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최고의 성과물들을 내놓은 작가들인데, 이 작가들은 사실 문역이 끝나고 나서,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나서 아주 그 실험적인 작품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형식 실험도 하고, 예전에 중국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중국의 사회주의 문화과는 완전히 다른 형식 실험을 했던 작가들인데, 이 작가들이 90년대 들어와서는 중국 현실을 배경으로 다시 굉장히 리얼리즘적인 작품들, 그 다음에 중국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인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작품들을 쓰는 작가들이 이제 젊은 새로운 작가들, 이런 작가들을 이제 넓게 보자면 제3세계 작가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위화인 저자인 위화는 허삼관이라는 인물의
어릴 적부터 함께 살아왔던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투영시켰다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규현 선생님은 위와도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예. 이 캐릭터로서의 허삼관 예. 이 인물을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 위와의 어떤 개인적 배경과도 좀 연관지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위화가 그런 얘기를 이 모델을 어디서 발견했느냐 하는 것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 모델의 전신이 이제 그 인생이라는 우리 영화에 됐던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국에서 출판이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그 북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전신이 된다고 할 수 있고 앞에 한번 출연을 했고 그다음에 허상관에 와서 훨씬 더 이제 깊이 있게 다뤄졌는데 어느 날 위화가 이제 그 북경의 거리를 이렇게 북경의 왕푸징이라는 거리를 가다가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걸 앞에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눈물을 막 흘리고 다니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가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꼭 슬픈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상황을 닥쳤는데도 이 사람이 별로 그 슬픔을 굉장히 거리도 두고 그것들을 자기가 조절해가지고 극복해 나가기도 하고 이런 어떤 심리적인 조절 능력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중국인이 누구인가라는 탐색이 이제 위화 나름으로 시작이 된 건데요. 이 소설을 읽고 그 모엔이라는 우리 붉은 수수밭의 원작 소설을 썼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진짜 중국인이 있다. 진정한 중국인 모습이 위화 소설에 나타났다. 이제 바로 허상관이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국하면 많이 떠오르는 게 만만디라는 표현 아닙니까? 아주 단순화시켜서 어떤 민족을 얘기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다른 이 허삼관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표현된 중국인의 어떤 특성 이걸 좀 살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그 위화 작품에 등장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 굴곡들, 이런 사건들이 우리 현대문학 작품 속에도 사실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두 작품, 우리 현대문학 속에서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삶의 무게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부분과 이 위화의 작품을 비교해 보면, 그 중국 작품은 그 시대의 고난으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그 삶의 힘이 어떤 인고와 한과 저주와 이런 것으로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삶의 어떤 그 어려움과 더불어 또 웃을 수 있는 거리들도 같이 있는, 그러니까 그걸 보통 칠쿠, 그 고생을 감수해내는 능력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얘기를 하던데, 고생을 그냥 억지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작은 그 웃음거리들을 가지고도 삶의 균형이 맞도록 섞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낙관적이다. 동일한 상황에서 중국 사람들은 참 낙관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 생명의 유연함이기도 하고, 그게 중국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 문화 속에 배어있는 그 정신적인 태도, 힘,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허삼관 같은 동일한 인물이 한 면만, 허삼관이 사실 피를 팔고 굉장히 불우한 그 가정 환경도 불우하고 그 삶의 과정이 뭐 순탄한 것이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허삼관 이야기를 읽으면서 막 배꼽을 잡고 웃을 수 있는 그 웃음이 그 힘든 삶에 계속 그 균형을 맞춰주는, 그래서 그 위화 작품에서 위화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삶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마음을 열고 보면 슬픔만 있거나 고통만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삶이라는 건 항상 기쁨과 웃음과 슬픔 모든 것, 이것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향유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이 작품의 특징이면서 그 중국 작품에서 시대를 담아내는 그런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단지 체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관조로까지 연결시키고 예. 유머로까지 승화시키는. 지금 이규현 선생님 말씀하신 그 영웅적인 면모라는 것도 사실은 그 초월할 수 있는 정신의 힘하고 상관이 있는데, 우리는 초월 그러면 굉장히 관념적인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영웅적인 면모, 정신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영웅적인 면모를 갖춘 사람에게서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화는 중국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평범한 사람들 안에 삶을 살아내는 힘, 그렇지만 그것은 운명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위화의 표현대로 운명과 우정 섞여서 그냥 같이 뒹굴기도 하고, 먼지가 풀풀 나는 거리를 걸어가기도 하고, 어깨동무도 하고, 뭐 우격다짐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운명과 내가 우정을 나누면서 같이 가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고생을 먹는다는 표현은 굉장히 참 독특한 것 같은데요.
중국이 요리가 발달한 나라입니다만 고생까지 요리로 만드는 뭐 그런 문화를 또 가지고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소설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자면 결국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허삼가는 한편으로 매우 가족적인 인물이죠.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막 업어가지고 그 먼 거리를 여행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가족을 구박하기도 한단 말이죠. 물론 외적인 사건이 있긴 했습니다만 자기 아내도 막 구박하고 그 자기 아들일까 아닐까 고민하는 그 아이에 대해서도 막 구박하기도 하고요. 모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허삼관이라는 인물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가족적인 사회이다, 가족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이다라고 하는데 중국인에게 또 허삼관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화 소설이 장편으로 오면서 가족사를 쓰거든요. 이제 인생도 한 가족이었고, 그 다음에 이 작품도 그렇고, 여화가 이제 최근작 썼던 아직 국내에 출판은 안 됐습니다만 형제라는 작품도 한 가족의 시대적인 배경 비슷합니다. 가족사를 배경으로 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실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동양 사회라는 건 가국 뭐 이렇게 일체화된 사회인데 중국에서는 언젠가 이게 모택동 시대에는 사실은 가정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가정을 파괴하면서 가장 핵심이 이제 아버지 죽이기, 아버지 타도하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홍위병 정서가 바로 그런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새로운 아버지는 정치적인 아버지는 있지만 집안에서의 우리 전통적인 아버지는 사실은 봉건적인 것으로 규정을 됐고 타파하려고 했죠. 그게 이제 문화대혁명 때랄지 이럴 때 유일한 아버지, 그렇죠. 이제 다른 아버지는 상징적 아버지가 있고 현실적으로 가족적인 아버지는 이제 해체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여화의 작품 중에는 이 아버지가 복원돼 나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인생에서는 뭐 아버지의 역할이 별로 없죠. 오히려 어머니 역할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허상관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로 말씀한 대로 뭐 구박도 하고 이러지만 결국은 피를 팔아서 보호막을 치고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재난이 올 때도 집안에서 자기 부인이 비판당할 때도 그 안에서 소화해내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를 팔아서라도 가족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것들로서의 아버지, 전통적인 아버지의 상이 복원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여화의 소설이 지금 중국이 가고 있는 한 흐름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방금 유견 쌤 말씀하신 거에 그 조금 보충을 하고 싶은데요. 위화의 작품이 전통적인 아버지 상을 다시 살려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통적인 아버지라는 걸 얼핏 잘못 들으면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아 전통이 아주 강력하게 살아있던 그런 봉건적인 문화 속에서 가족이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억압적인 것이고, 그 30년대 작가인 파금의 작품에 나오는 파금의 그 가라는 작품에 나오는 아버지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무시하고 어떤 권위로 가정을 이렇게 지키긴 하지만 아주 억압하는 이미지로 나오거든요. 근데 위화는 그런 것이 아니고, 위화가 그 아내나 자식한테 구박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인간적인 아버지로서의 권위로 억누르는 측면보다는 자기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당했기 때문에 그 분풀이를 하는 정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가 보여주는 헌신은 정말 그 가시고기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자기 피를 팔아서 헌신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꼭 전통적이다라고 말하는 건 약간 그 오해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일나기가 친자가 아니라 양자인데요. 양자를 결국 친자 삼는 과정이잖아요. 그 부분이 그 이유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을 복원하기는 하는데 그 혈연으로만 연결된 가족, 그 범위에 그 한정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일나기의 친아버지인 하소영도 나중에 구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넘어서는 그 공동체까지 복원시키는 그런 어떤 힘, 이런 것들을 그 위화가 허삼관묘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걸 배타적인 그런 혈연 공동체로 복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적인 그런 어떤 사랑의 나눔이 공동체 안에서도 확산되는 그런 부분까지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보면 이 친자가 아니라는 어떤 의심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상당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근데 뭐 여기 지금 피를 팔아서 가족을 부양한다. 아까 가시고기 말씀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아버지들 중에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피를 팔고 나서 꼭
뭔가를 먹지 않습니까? 이 황주하고 돼지 간볶음이라는 걸 먹죠. 전 그걸 보면서 계속 좀 걸렸던 것이 뭐 피를 판다라는 것, 뭐 이런 그 어떤 의미하고도 결부돼가지고 좀 종교적 의미, 기독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는 뭐 피를 판다라는 건 어떤 고행의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 정말 돼지 간볶음 같은 걸 먹는 것은 나의 시간, 자유의 시간, 뭐 이걸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뭐 어떤 상징적 의미를 좀 가지고 있겠죠. 저는 이제 황주를 마시고 돼지 간볶음을 먹는다고 할 때 우리나라 그 일반 샐러리맨들이나 뭐 노동자들이 노동이 끝난 후에 포장마차나 선술집에서 이렇게 소주랑 뭐 뭔가요? 아니면 꼼장어 이런 걸 먹는 정도의 어떤 일반 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술자리, 간단한 술자리에서의 향유 거리들 이런 거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노신의 작품에도 보면 소홍주, 그 황주를 마시는 건 중국 사람들의 아주 일반적인 습관인 것 같고 중국 약을 먹을 때도 황주를 타서 먹으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돼지간볶음이라는 게 또 그 피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피를 팔고 나서는 피를 다시 이제 조혈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꼭 그 돼지간과 황주가 아니지만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 허삼관멸기를 전체적으로 읽을 때 굉장히 기독교적 휴머니즘으로 읽을 여지들이 아주 풍부한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위화가 실제 다른 그 대담에서 자기가 이 작품을 쓰는 동안 내내 그 마태순환곡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마지막에 일나기를 위해서 계속 피를 파는 과정은 그때 정말 마태순환곡이 울리면 가장 어울릴 것 같은 그러니까 그것이 그 마태순환곡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대속의 의미 자기의 짐이 아닌 일나기와 허옥난과 또 자기 공동체 뭐 하소용과 이런 사람들이 지은 그 삶의 짐을 허삼관이 기꺼이 그 자기 짐으로 수용해서 지고 가는 그런 어떤 대속의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그 허삼관이라는 인물 형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기독교적인 그 의미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허옥난이 문화대혁명 때 비판을 이제 집안에서도 비판해라 이래가지고 엄마를 놓고 자식들하고 막 비판 대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비판 대회를 하다가 그 허삼관이 중간에 너네 엄마만 그 죄를 지은 게 아니다. 나도 이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크리스찬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대목을 딱 읽을 때 성경에서 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장면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위화가 그 문화대혁명이라는 것은 비판의 화살을 끊임없이 바깥으로 향하는 그래서 외부의 어떤 적을 만들고 그 적을 통해서 내부의 문제점들을 가리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 위화의 작품에서는 바깥으로 향하던 비판의 화살을 자기에게로 나도 너네 엄마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그 부분에서 독특한 분위기를 갑자기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 작품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읽을 수 있겠지만 그 허삼관의 영웅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기독교적인 그런 성격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허삼관 매열기에 보면 이 대약진 운동이랄지 뭐 제강생산 운동 같은 이런 역사적 상황들이 나오고 그 속에서 개인의 삶이 어떻게 이 교직되어 나가는가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만 이 두 번째 소설인 살아간다는 것, 인생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죠. 거기에서도 비슷한 어떤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에게 또 더욱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분이 가장 뭐랄까요, 이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허삼관매일기는 사실 읽으면서 계속 감동, 재미 막 깔깔거리다가 눈물을 흘리게 되고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허삼관도 실제로 많이 웃고 많이 웃기고 또 많이 울고 많이 울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 처음에 자기랑 같이 피를 팔았던 글룡이가 결국은 그 계속 과도하게 피를 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이제 허삼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핏자국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던 허삼관의 낯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허삼관은 병원 밖으로 나와서 벽돌 한 장을 깔고 앉았다. 겨울바람이 뼛속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두 손을 겨드랑이에 끼고 목을 옷깃 안으로 잔뜩 움츠린 채 앉아 글룡이를 생각했다. 그리고 방 씨와 함께 처음으로 피를 팔러 왔던 일을 생각했다. 피를 팔기 전에는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고 피를 팔고 나서는 반드시 볶은 돼지간을 먹고 황주 2냥을 마셔야 한다고. 허삼관은 그곳에 앉은 채 울기 시작했다.
예, 이 부분에서 굉장히 그 어떤 정말 허삼관이 막 그 먹어내야 되는 그 삶에 비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 것 같고 우리도 그냥 같이 앉아서 막 울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허삼관 스스로도 그런 죽을 위험에 처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렇죠. 피를 너무 많이 예, 받아서. 맞아요. 허삼관도 거의 죽을 위협에 처하죠. 예. 이게 예, 아무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들도 그렇고 한국 독자들도 그렇고 이 책의 압권이라면 당연히 그 허삼관이 생일 잔치할 때 먹을 게 없는데 상상적으로 요리를 하고 상상 속에서 침 흘리고 먹는 장면이 아주 압권인데 그 부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일락이가 자기 구성원으로 자기 아들로 맞아들이는 과정. 처음에는 자기 아들 아니고 국수를 안 사주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집 나가고 그 다음에 데려오면서 찾으러 얘를 갔다가 데려오면서 일락이하고 이제 아버지로 되는 이제 말하자면 구성원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 장면을 읽겠습니다. 이 자식아 사람들이 보면 내가 널 업신여긴다고 맨날 욕하고 두들겨 패고 그런 줄 알 거 아니야. 널 11년이나 키워줬는데 난 고작 계부밖에 안 된다는 것이냐. 이 개 같은 놈의 하소영은 단돈 1원도 안 들이고 내 친아버지인데 말이야. 나만큼 재수 온 붙은 놈도 없을 거다. 내세에는 내 죽어도 내 아비 노릇 안 할란다. 나중에는 내가 내 계부 노릇 좀 해라. 너 기다려라. 내세에는 내가 널 죽을 때까지 고생시킬 테니. 일락이 눈에 승리 반점의 환한 불빛이 들어오자 아주 조심스럽게 허상관에게 물었다. 아버지, 우리 지금 국수 먹으러 가는 거예요? 허상관은 갑자기 욕을 멈추고 온화한 목소리로 대답해 주었다. 그래. 이제 이 대본이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억울하고 나는 진짜 11년이나 키웠고 그런데도 내 아들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게 정말 그 욕을 하고 하면서도 정이 묻어나 있고 그러면서 마침내 자기 구성원 가족 구성원의 하나로서 아버지 자식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재밌는 소설이어서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시간이 점점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중국 문학이 아직 우리나라에 제대로 소개가 많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대표적인 작품들 우리가 꼭 읽었으면 싶은 이런 작품들이 있으시면 좀 같이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제가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허삼관 매열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뭐 일종의 어떤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조금 더 좋은 그런 정도의 향유에 불과한 것인가? 특히 지금같이 어떤 실용성, 뭐 효율성 이런 것이 강조되는 시대에 학생들이 문학 작품을 도대체 왜 읽어야 될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허삼관 매열기를 보면 그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삶에 대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게 하고 그것을 자기 꿈으로 간직할 수 있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허삼관이 만약에 처음부터 아주 어떤 우리하고 딱 거리가 느껴지는 이렇게 숭앙하지만 다가갈 수 없는 영웅으로 등장했다면 그런 느낌을 안 줄 텐데 우리하고 똑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못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굉장히 영웅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부분에서 삶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그 허삼관 매열기가 삶을 현미경으로 보지 않고 망원경으로 보면서 삶을 쭉 관조할 수 있는 어떤 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무엇을 남기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고 위화가 아까 읽어주신 그 부분을 전기로 허삼관 매열기가 허삼관이 그 전에는 일나기를 감당하고 그냥 자기가 그 집안의 가장 노릇을 여전히 하고 해야 되는 것을 그냥 삶의 의무로 짊어지고 있었지만 일나기를 딱 들쳐업고 가는 그 순간부터는 주체적으로 그것을 완전히 그 자유의 어떤 자기 선택으로 그 감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은 삶의 조건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그 선택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허삼관이 선택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서 자기 것으로 짊어지고 갈 수 있다는 것. 운명에 의해서 휘둘리지만 않고 그렇죠. 스스로 자신의 길을 만드는 그렇죠. 그 운명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그 가능성 중에서 가장 높은 차원, 그 위화가 자주 말하고 싶어하는 그 초월, 가장 높은 차원의 가능성을 붙잡고 자기 삶 속에서 구현하면서 자기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를 살려나가는 그 가능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겠구나라고 인간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 부분을 좀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 역시 그 미화의 작품을 추천하고 싶은데 미화가 쓴 90년대 작품이 우리나라에 다 번역이 돼 있어요. 미화 작품들. 그 가랑비 속의 외침이 90년대에 쓴 첫 번째 장편이고 그 가랑비 속의 외침이라는 작품이 사실은 80년대 작품하고 확실하게 획을 긋는 미화 작품이 전환하게 되는 결정적인 그 계기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가랑비 속의 외침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허삼관매열기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가랑비 속의 외침에서는 그 기억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어떻게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아주 독특하게 굉장히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고 살아간다는 것도 인생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작품을 직접 읽어보면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삶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읽고 조금 더 접근하기는 어렵겠지만 두 작품을 같이 읽고 다시 허삼관매열기를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풍부한 의미를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유경 선생님. 예, 이제 심혜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읽으면 유아가 이제 전체적인 모습이 그려질 테고 저는 지금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이제 허상간의 이제 형님들이나 또는 아버지뻘들 또는 윗 선배들 이렇게 보자면 아무래도 아큐정전이 같이 읽을 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중국인들의 긍정적인 측면 또는 부정적인 측면. 이제 아큐정전하고 명료하게 대비되는 게 이제 거기에서 아큐는 중국인들 같지만 정말 진정한 중국인 같은데도 굉장히 바보스럽고 그 다음에 노예성의 상징으로 그려지고 있고 이제 그게 대비해서 허상관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따뜻하기도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중국 전통의 어떤 운명론적인 것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해내고 그 다음에 작가의 시선도 루신 같은 경우는 아큐가 굉장히 비판적이고 차가운데 이건 굉장히 여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따뜻하고 그래서 물론 이제 고향도 다 두 사람 다 항주 일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 쓰는 것도 그렇지만 어떤 중국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현대문학의 그런 아큐와 허상관이라는 어떤 계보 이런 거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독서거리로 두 작품을 같이 보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오늘 뭐 두 분 말씀 덕분에 이 허삼관매열기라는 작품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허삼관매열기는 1996년에 출간되자마자 중국 대륙을 뒤흔들 만큼 중국인들의 심금을 울렸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소설 자체도 감동과 재미를 주는 좋은 작품입니다만 중국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게 단초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도 역시 읽어볼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